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중국은 왜 이렇게 가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지 의아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식품에서부터 전자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하죠. 그리고 많은 중국 기업들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다른 기업의 기술을 훔치거나 아니면 인력을 빼내오는 식으로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 쪽은 더 심해서 영화, 예능, 노래 등 거의 무차별적으로 베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최대 피해자 중 하나죠. 물론 어느 국가든지 그런 범죄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유독 인구가 많기 때문에 범죄자도 많을 수밖에 없으니 좀 억울한 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식이 국제적인 지탄을 받는 게 많은 인구 탓만은 아닙니다.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 내부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과 인민들의 잘못을 못 본 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 분야가 선진국들에게 뒤처져 있으며 더불어 다른 국가가 중국을 무단으로 베끼는 경우보다는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느슨하게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에 더해 언제든지 권력에 의해 자신들의 상가 재산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즉, 인민들 입장에서는 법과 제도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으니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같으면 헌법 소원도 낼 수 있고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중국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투쟁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는 부모이며 인민들은 자식이라는 개념이기에 중국에서 부모에 반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난처럼 대중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알리바바 마윈의 사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쿠팡 같은 쇼핑몰입니다. 중국 안에서는 최고죠. 하지만 이제는 시장이 성숙화되면서 성장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마윈은 이러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20년 11월 5일 중국판 카카오페이라고 볼 수 있는 알리페이를 운용하는 엔트 기업을 상장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기업 공개에 성공했다면 세계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345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막았습니다. 이유는 2020년 10월 24일 국가부주석, 인민은행장 등 중국의 고위 공직자들 면전에서 마윈이 한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두려워한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해 나갈 수는 없다. 미래의 시합은 혁신의 시합이어야지 감독 당국의 기능 경영 시합이어서는 안 된다. 은행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며 여전히 전당포처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금융의 이런 전당포 정신이 가장 심각한 문제. 마윈도 이 발언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설마 상장 중단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올해 1월 엔트그룹의 50%가 넘던 마윈의 의결권은 6.2%로 줄어들었으며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마윈의 잘못에 대해서 복귀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말은 은행은 아직 전담포 방식이다라는 말로 업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말의 함의는 무엇인가? 마윈의 말은 일리가 있나? 일각에서는 마윈이 자신의 경험과 인지에 근거해 도구로서 독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중국 은행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중국 은행과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은행업계에서는 일부 부문이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런 방식은 어떤 경우 전당포의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은행업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상황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뺏긴 것이니 다른 인민들도 조심해라. 정부가 너희들의 회사도 언제든지 뺏을 수 있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마인이 왜 중국 금융, 은행을 비판했겠습니까? 아리바바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제리 양, 손 마사요시 같은 해외 투자자들이 큰 힘을 준 거지 중국 은행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중국 은행들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국영 기업들한테는 담보가 있으니 거의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해주지만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금융이라는 건 뭔가를 창조해내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은행들도 주로 예대 마진,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놀이를 주로 하고 있죠. 즉 새로운 산업이 태생을 하면 그 산업을 공부하고 이해해서 그런 쪽으로도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세계 경제 규모는 이미 2위인데 중국 은행들은 전당포의 영업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리바바 사업 초창기에 마윈에게 이런 부분이 얼마나 크게 한이 되었으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최고위층 면전에서 날선 비판을 했겠습니까?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떠돌며 방란 생활을 하던 마윈은 이제 농업 분야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윈은 11월 25일 국가기업 신용소식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항저우 마가 주방 식품유한공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사업 범위에는 식품 판매, 상품 수출입, 식용 농산물 도매, 일용품 도매, 호텔 관리, 기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마가 주방은 따징토우의 전액 출자 회사이며 2019년에 설립된 따징토우의 실소유주는 마인이며 지분율은 99.9%이다. 이처럼 중국의 최고 기업가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박살이 나는데 어떤 중국 기업인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중국 기업가들은 정부와 아주 좋은 관계가 아닌 이상 최단 기간 내 이익을 얻고 테러를 준비하는 거죠. 넷플릭스 나르코스 시리즈 보셨나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 하나인데 가장 흉악한 마약상들도 결국에는 안전한 은퇴를 하고 싶어서 정부하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라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결국 죽거나 감옥행이거든요. 중국 기업가들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미국만큼의 자유로운 경영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런 통제가 경제, 산업, 문화계 등 전방위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황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블랙핑크 리사의 웨이보가 지난 11월 1일 정지되었습니다. 웨이보 측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블랙핑크의 다른 멤버들의 웨이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때 리사가 지난 9월 말 프랑스의 크레이지 호스 쇼에 출연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랑 루즈, 리도와 함께 파리의 3대 카바레 쇼로 불리우는데 무용을 보면서 술과 식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사는 신체 주요 부위에 노출이 없었지만 다른 무용수들은 상반신을 탈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팬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 여배우 안젤라 베이비도 제재를 당했습니다. 웨이보 계정은 살아있는데 글을 못 올리는 상태이며 최근 출연하던 드라마에서도 통편집이 되었습니다. 안젤라 베이비는 웨이보 팔로워 수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숫자가? 유튜브 가수 순위 전 세계 1등이 블랙핑크인데 구독자가 9,200만 명입니다. 안젤라 베이비는 진짜 억울할 수 있는 게 쇼에 직접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리사의 공연을 본 것뿐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괜찮다 아니다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비난하면서 제재를 하니 순식간에 큰 재인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안젤라 베이비는 미운 털이 많이 박혀있기는 했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한 것도 중국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일인데 그동안 지드래곤 팬 인증도 여러 번 했었고 주고윤 팬이라고 립 서비스는 하면서도 주고윤 콘서트는 안 가지만 블랙핑크 콘서트는 홍콩에서 해도 보러 갔었습니다. 중국 인민들의 우상이 한국 문화, 한국 연예인들에게 빠져 있으니 중국 고위층에서 보기에는 계속 불편했겠죠. 많은 언론에서 크레이지 호스를 성인쇼라고 보도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보호자와 동행하면 미성년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세 이상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리사의 크레이지 호스 출연은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첫째, 너무 외설적이다. 아이돌은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받는데 이런 행위가 악영향을 줄까 두렵다. 둘째, 저급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다. 그런 쇼 자체가 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셋째, 블랙핑크의 음악적 활동에 어울리지 않는 행보다. 여기에 대한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신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공연을 단순한 성적 대상화로 취급하는 것은 예술을 보는 시각 자체가 저급한 것이다. 둘째,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셋째, 리사는 블랙핑크 이전 한 명의 사람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이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에서는 10살짜리도 볼 수 있는 공연인데 그런 쇼에 출연하는 것만으로 비난을 한다는 게 어이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국가마다 특유의 문화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어린이들도 볼 수 있게 한다고 해서 꼭 한국도 프랑스의 문화와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프랑스 같은 문화, 경제 선진국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건 나름대로 고민하고 결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는 다르다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혹시 우리의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바로 여러분의 정답일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그럼 과연 중국이 리사의 웨이보를 삭제한 것은 옳은가입니다. 중국은 음란한 공연을 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품위 유지 위반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성인이 성인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국가이기도 한데 한국보다 한술 더 떠서 성인 게임까지 모조리 막아놓았습니다. 스팀에서 국가를 중국으로 변경하고 보면 성인 게임들은 검색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도 아닌 태국인이 중국도 아닌 프랑스에서 한 공연인데 중국 내 활동을 완전히 막아버린 게 과연 합리적인 처벌일까요? 중국 정부는 인민들에게 스스로 리사의 행동을 판단할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유해한 것이라 단정 짓고 일방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리사는 K-팝 가수이지만 국적이 태국인 덕에 그동안 한국 가수들처럼 중국 내 활동에 제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판 오디션 프로그램인 천충윤희에서도 댄스 멘토 역할을 맡을 수 있었는데 이제 웨이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리사가 중국 방송이나 광고에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공식적인 출연 금지 지시가 있었다기보다는 방송국, 광고 대행사들이 알아서 기는 거죠. 리사는 9월 말에 크레이지 호스에 출연했는데 왜 웨이보 계정 정지는 한 달도 더 지난 11월 1일이었을까요? 중국 지도층 입장에서 한 달이나 고민할 만한 일이 아닐 텐데요. 그 사이에 중국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10월 27일 리커창 총리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중국의 그 정도 고위층은 철저한 건강관리를 받는데 퇴직 7달 만에 돌연사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추모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현 체제에 불만을 가진 인민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4일 후 리사의 웨이보가 삭제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겠지만 중국은 리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시기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리커창 총리에 대한 인민들의 추모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니 제재를 단행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인 추모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단초를 제공한 게 후야오방 서기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사나 안젤라 베이비 정도 되는 대스타도 우리가 결정하면 바로 아웃이니 인민들에게 섣불리 추모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동시에 공산당의 권력을 대외적으로 가시하고 혹시라도 어떤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중국 언론은 100%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두 권력의 나팔수입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의 행태를 보면 중국 정부의 기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갈수록 통제와 억압이 심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3연임을 하고 있는데 1기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전체주의, 민족주의 통제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지금처럼 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기 기간 동안 장쩌민 주석의 상하이방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2기에서 호진타오 주석, 리커창 총리의 공천당을 물리치며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로
상무위원을 선발해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했었지만 상기에 들어선 지금 시진핑이라는 1인자만 있고 나머지 6명은 직속 부하들로 전락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에 국빈 방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양국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이후로 10년 동안 방한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이 막바지에는 사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었고 그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의 정도 역시 정비례로 증가해 왔습니다. 한중 축구 경기에 대한 언론 보도만 봐도 집권 시기별 중국의 달라진 태도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는 소식을 많이 듣기 때문에 자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에서 있었던 한중 성인 국가대표 간 A매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4번밖에 없었습니다. 5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17년 피파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우리가 0대1로 져서 중국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기사보다는 승리를 축하하는 기사가 많았었고 집권 1기 시기인 2015년 EAFF 동아시안컵에서는 우리가 2대0으로 이겼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패배했다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상기인 지난달 11월 21일 광동선 선전에서 한국 대 중국 월드컵 2차 예선 시합이 있었는데 중국 언론들은 심판과 한국이 특수관계라서 편파 판정을 했다는 등 전방위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력이 부족하기에 반칙을 해서 한국을 막는 건 당연한 전술이고 중국과 타국이 시합할 때 인민들이 상대 국가를 응원하는 건 반역이자 매국노라면서 전체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게임에서조차 개인 의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제되고 권위적인 중국의 사회 분위기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회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중국은 물론 주변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